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각종 정책들이 국제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과 외교, 안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가 트럼프 귀환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년 특집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시대의 변곡점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네, 보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해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외교관이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정확히 1년 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 상황은 물론이고 국내 상황도 아주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요. 그래서 국내 상황부터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국내 정치 상황,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그 10번째 안에 든 민주 대국이고 경제 대국인데 지난 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야기된 이러한 그 후유증이 지금 전 국민을 강타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걱정 어린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빨리 이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 정치권이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들도 참 안타깝게도 소위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나눠서 아주 죽기 살기로 지금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급기야는 서부 법원 지원에 가서 파괴 행위도 일삼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정치권 모두가 지금 좀 분열이 돼 있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런 사태가 시작된 후에 제가 12월 9일 날 유엔 본부에 가서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국내 정세를 초기의 정세입니다만은 안심을 시키고 우리는 민주적인 회복력이 아주 빠른 나라다.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아주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틀 후에는 오스트리아를 가서 대통령 또 외무장관을 각각 별도로 만났더니 그렇습니까? 앉자마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일에 대해서 참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다 중심을 잡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정치 양극화, 그게 이제 국내 정치 양극화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 통합이 이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세계 질서가 개편되는 아주 격변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대통령으로 오면서 그야말로 거침없는 그런 미국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세계 지도자들을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파고, 어떤 파장이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그 아주 중차대한 그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헌법 그 절차나 헌정 제도는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만은 한 가지 걱정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대외 신인도가 하락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 무디스나 피치나 S&P 같은 이런 데서 이미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것이 되면 그야말로 악몽이다.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고 그렇죠. 전국의 국민들이 근무기를 해서 겨우 넘어갔지 않습니까? 소위 그 IMF 관리 시대를 지나갔죠. 이런 것이 김대중 대통령 말기 노무현 정부 초기에 또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사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에서 잘 그 해결했습니다. 제가 그때 책임을 지고 단장으로 하면서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악몽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좀 너무 자기 주장들만 하지 말고 좀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죠. 국민들이 뽑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혼란 때는요. 정치 지도자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그 시민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참 우리나라 시민의 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 정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전 세계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그 세계 시민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 정신의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거의 전 세계를 다는 안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개도국들 또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 개도국들의 특징은 이 분열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도자들이 아주 독선적이고 그야말로 독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황이 생기고 국민들은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역량도 없으니까 감히 그 지도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세계 최고의 그 교육열이 높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게 만드느냐. 이것은 오로지 그 정치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야 할 것 없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좀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 당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의 눈을 좀 세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라 밖 상황도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을 중심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는 얘기 같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화면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금 폭풍 전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참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그 만난 일은 없었지만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개구 일성으로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쇠퇴는 끝났고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대요. 그건 이제 미국 우선주의겠죠. 예. 그야말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정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기선을 꺾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협상 방법이네요. 협상 방법이죠. 오랫동안 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비즈니스를 한 뭐 전에 그 아르헨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현직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저 자신도 뭐 이 좀 여담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일은 없지만 전화로 한 2번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참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기가 막힌 전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저 공개할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제가 이분이 참 그야말로 대단한 그 비즈니스맨은 틀림없구나. 협상가구나.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처음 그 제가 취임했었을 때 전화를 받고 네.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눈 거를 제가 우리 유엔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참 그 당시에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직원들로부터 좀 제 판단력에 존경을 받는 이런 그 계기도 됐다.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네. 약간 제가 이런 그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은 그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과의 관계를 이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그 상황으로 보고 있고 네. 중국의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굴기 그걸 갖다가 아마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해서 외교 안보적으로는 고립주의를 가고 경제 통상으로서는 이 어떤 그 보호주의 또 많은 그 외국 이민자들, 그렇죠. 이민자들을 갖다 이제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팽창주의, 힘의 과시에 의한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결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를 자기가 회수하겠다든지 네. 그린란드를 갖다 다시 자기가 그렇죠. 회수하겠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것이 크게 보면은 그 트럼프의 그 기존 그 방침 성향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렇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이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 예.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통상이에요. 왜냐하면요. 기존에 맺었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불똥이 한미 FTA로까지 이제 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고요. 총장께서는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미 FTA 1차 공식 협상 시작했던 그러니까 2006년인가요? 예. 그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2006년 거의 말까지 제가 장관했죠. 바로 저 사진인데 2006년 6월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이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측의 한미 FTA 체결 주역들이 뭐 저기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저 김현정 그 통상교섭 본부장 보이고 저 뒤쪽에 보면은 김종은 한미 FTA 협상 수석 대표도 이제 보이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요 만약에 한미 FTA 이거 재개정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제가 그 가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이제까지 체결된 2006년 체결된 이래 한 번도 어떤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의를 제기를 받았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제기를 한다면 그 방위비 분담을 뭐 하여튼 저 100억으로 올려라 이렇게 참 9배 이상 올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1억 달러를 이제 분담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렇게 됐었습니다만은 100억 달러까지 내라. 이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이런 거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하면 저는 그 FTA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전 방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국방당국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잘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더 큰 게 올 거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토 방위입니다. 그렇죠. 안보죠.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트럼프의 눈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부 당국에서 대략 그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안보와 관련한 그 방위비 분담 거기는 우리가 약간의 그 신축성을 가지고 미국과 그 협의를 해 나가면은 되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방위비 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FTA 재개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들이요. 지난주였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대한상의 SK그룹의 이제 예, 예. 최태원 회장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WTO 예.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에서 지금 1대1 예. 양자주의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 룰이 바뀌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빨리 그 룰 세팅을 해야 된다. 예. 방법은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찾아야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어떤 기업 총수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SK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좀 그때 TV 잘 지켜봤습니다.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할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좀 더 그 세심하게 미국 측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한국에는 지금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대리 대사로 다 임시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또 국가 원수가 지금 뭐 부재한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에 대행을 하고 다행히 그 조태열 장관이 그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이제 통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그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급하게 미국과 그 실무 또 고위 차원에서 그 계속 그 협의를 좀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란 아주 불가분의 그 참 우방이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방위 안보 공약, 한미 방위 공동 그 방위 이런 것이 아주 국가의 그 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통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문제를 좀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주였죠. 그 예. 총장께서 세계 무역 포럼에 참석을 하셔갖고 예. 이제 뭐 개회사라고 하나요? 기념사 이제 뭐 축사 같은 거를 찍었는데 거기에 좀 인상적인 게 이거였어요.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선도하고 우리나라가요. 수출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근데 이제 새로운 무역 질서라는 게 뭘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윤진식 그 회장의 그 초청으로 해서 명예 고문으로다 무역협회 명예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무역협회와 또 기타 여러 가지 경제인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의 그 무역 발전, 무역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그 우선순위는 그 트럼프 정부하고 한국과의 그 아주 튼튼한 그 안보 공약 이걸 갖다 계속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내의 그 정치적인 위기를 하루빨리 그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결과를 봐서 대선을 잘 치르게 되면 치르게 되고 또 만약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국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헌재 결정도 저 생각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은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걸 갖다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모든 국민들이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정당은 정당대로 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나름대로 계속
그 자기들 주장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그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그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네요. 새로운 이제 무역 질서라든지 국제 질서 요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근데 우선 안보. 그럼요. 그다음에 국내 안정. 예.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무역 질서를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다시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임 전부터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그린란드는 뭐 덴마크 영토죠. 그린란드에 이제 관심을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행정 명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인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바로 저건데 지명 변경 행정 명령인데요. 저기 보면은 북유럽 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데날리 산은 미국 대통령 이름인 맥킨리 산으로 이제 바꾸고 파나마 운하는 이제 멕시코 그 근처에 있는 멕시코만은 또 미국만 이게 다 이름까지 이제 다 바꾸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각 나라의 주권이나 영토를 보장하는 게 유엔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유엔 헌장의 아주 기본 그렇죠. 골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저런 행보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뭐라고 좀 그 권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앤드루 잭슨 시대 때부터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로 과거에 완전히 그 트럼프가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 앤드루 잭슨 제7대 미국 대통령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약간 하여튼 그 트럼프의 이러한 그 거침없는 행보 이거는 상당히 그 계산된 거 아니겠느냐. 계산된 거다. 계산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이 그냥 나가는데 미국의 그 이익 그러니까 미국을 제일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그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늘 그 저항을 하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나토의 회원국이지만 나토하고도 그렇게 썩 아주 그 순탄한 관계가 아니고 일기 때 보면 그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 이런 아주 중요한 그 협력 파트너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도 계속 거침없는 이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는 미국의 입장을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 이런 그 방침 아니겠느냐. 상당히 그 계산된 그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면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을 견제한 거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실은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아주 급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제2의 그 경제 대국으로 다 올라섰죠. 일본을 제치고 또 유럽의 어떤 나라도 중국의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그 상거래에 큰 그 기대를 하고 큰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등소평 때에 그 도광양회라는 그런 그 거의 유언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 후세의 그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자신 있기 전에는 당신의 그 발톱을 좀 보이지 말아라. 우리의 발톱을 보이지 말아라. 그 빛을 발하지 말아라. 칼 빼지 말라는. 그렇죠. 칼 빼지 말라. 이런 그 거의 유언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되게 지켜져 오다가 시진핑 주석 때 들어가서 상당히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사실은 군사력으로 보면 그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그 아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그 글로벌 위치
그러니까 그 세계 어디든지 단시간 내에 이렇게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항공모함 숫자라든지 그 비행기 이런 숫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 위상 이걸 갖다 계속 강조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급기야 그 세계 경제 두 번째 그 큰 대국으로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개인 자격으로지만 뭐 중국의 그 지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미중 간의 관계를 잘 그 원활하게 네. 하는 것이 중국에도 유리하다 이런 점을 제가 좀 뭐 이 권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자기의 그 아주 거침없이 먼저 선제 그 공격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그 태도 아닌가. 사실 우리가 미중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사실 우리도 상당히 그 어려운 그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인접 국가로서 이 경제 통상 관계가 상당히 많고 네. 또 인적 교류도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크게 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뭐 철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되면 그럼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진을 하나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전부 다 그 고집이 강하다. 고집이 강하다. 예,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력. 예, 그런 제가 그 네 분의 그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요. 저는 그 뭐 네타냐후 총리나 저 시진핑 주석, 그 푸틴 대통령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여러 가지 그 협의를 많이 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아주 거의 뭐 자기 중심대로 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아주 예측 불가능한 이런 지도자를 그 중국이 지금 맞이하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긴장할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국제사회가 어느 나라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어떤 자원이 많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자원이 많은 이런 나라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세상의 일을. 그래서 같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 발전 제가 마크를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그 배지가 그런 내용이군요. 제가 이제 유엔 있을 때 결정한 17개의 그 아주 장기 15년 목표, 그 개발 목표, 사회 경제 개발 목표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손을 맞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제가 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호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4명 있지 않습니까? 4명의 고집 세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롱맨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상호 존중은 어떻게 보면 젠틀맨이거든요. 근데 국제사회가요. 젠틀맨 시대에서 이제 스트롱맨 시대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죠. 특히 세계 그 지도적인 국가라는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그야말로 남이 예측하기가 힘든 이러한 그 발언을 뭐 거침없이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그 힘들어서 30여 년 걸려서 이루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4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재가입했죠. 재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탈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또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원로 그룹의 부의장으로서 제가 제 명의로 기후 변화 탈퇴한 데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하는 이런 항의 서한이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한번 저희가 신경 쓰이는데 트럼프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요. 그다음 푸틴 대통령하고 화상으로 이제 회담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트럼프에 대한 압박일까요? 저는 그 압박보다도 미중 간을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때 시진핑 주석이 같이 이렇게 산보를 같이 하면서 담소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모습은 참 세계 중국이나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안보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세계 모든 지도자들 시민들에게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요. 예. 푸틴하고 화상 전화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참 사실은 둘 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미국의 또 이 압력이 또 중국한테도 은근히 미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해 협력 기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러시아, 중국이 다 같이 그렇죠. 멤버죠. 그래서 상해 협력 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를 구성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불안한 것은 이제 저희가 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한반도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희가 북한과 관련한 이 사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롱맨 시대 또 한 명의 스트롱맨이 이제 추가될 것 같고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요. 바로 직전에 북한 외무성이 첫 반응을 내놨어요. 트럼프와 관련돼서요. 원론적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주권, 북한이 주권이겠죠. 거부를 계속하는 이상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도 같은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 국제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된 이런 위치고 경제 상황도 아주 나쁘니까 상당히 국가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좀 날렸습니다. 네. 그런 걸 본인들이 다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조용하게 있어서 저는 왜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 나름대로 의도된 계산된 반응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의 관계가 또다시 그전에 두 차례 있었던 정상회담 하듯이 그러한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트럼프로서는 이 한반도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한 미군의 안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잘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로서도 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치 어떤 틈새도 없이 그런 한미가 완전히 아주 단합된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북한 측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측의 여러 가지 계책이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트럼프의 스타일상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하고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보면은 한국 패싱 없이 예.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그거야 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국.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국방장관도 그렇게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의외다. 네. 좀 상당히 이거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NPT 체제를 전부 다 미국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발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공연히 북한의 핵 국가 지위를 세계 최고의 참 강한 국가가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적을 주고 있는데 NPT 체제상으로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한국 내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또 강경한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저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럴 바에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처럼 국제적인 규범을 일탈하더라도 어차피 저 나라는 저러니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지금 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한테 올 제재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상거래라든지 제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수출, 수역, 무역 이런 것 잘 못하게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거는 한미 상호 방위 협력이란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는 네. 협조를 받는 이런 것이 낫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장께서는요. 한미 동맹의 미래라고 할까요? 너무 거창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동맹 미래는 전 아주 굳건하다. 그다음에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나라들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그다음에 나토. 지금은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나토의 중심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외교적인 채널 또 국방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아주 단단한 그런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년 특집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과제와 해법들 모색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무용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유엔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유엔이요. 국제 질서 또 국제 분쟁 이걸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구인데 요즘 보면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 때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지난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반기문 총장께서 취임 선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유엔 무용론, 유엔이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에 대한 그 비판, 유엔의 그 무용론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계속 나왔고 제가 이제 현직 떠난 지금은 또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 기본적으로 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분쟁 또 이 경제사회적인 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유엔이 국제사회가 제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그 실망감, 좌절감 이런 데서 나온 그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무용론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죠. 제 전임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까?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드러나오게 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기후변화 조약에서 그 2번씩이나 탈퇴한다든지 그렇죠. 또 개도국에 대한 많은 개도국에 대한 또 이 원조나 경제 지원이 어렵다든지 또 특히 분쟁이 났었을 때 무력 분쟁이 났었을 때 이 무력 분쟁을 그때 바로 조기에 유엔이 개입을 해서 해소하지 못한 이런 데 대한 그 좌절감의 그 표시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표시.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유엔 기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변명 같지만은 유엔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강대국 간의 그 라이벌 그다음에 안보리에서의 그 강대국들의 그 참 무절제한 그 비토 파워 행사로 인해서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블로크되는 이런 그 상황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랍 이스라엘 그 하마스하고의 그런 그 전쟁 거기에서도 계속 그 거부권이 나오고 매 중요한 때마다 러시아 아니면 미국 아니면 중국 이 세 나라가 가장 그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나라입니다. 제일 많은 건 그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네. 아직 영국과 불란서는 상당히 그 적은 숫자인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모든 그 결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당연한 그 좌절감의 표시다. 그러나 제가 유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유엔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유엔을 오늘 그 해체한다면 내일 다른 유엔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늘 그 강조를 하면서 유엔에 대한 그 서포트를 갖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무용론이 계속될수록 그 유엔 회원국들이나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이나 또 분쟁 예방 이런 거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안보리의 그 기능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유엔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답안이지 유엔을 뭐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그 답안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유엔이 해체가 돼서 다른 유엔을 결성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제도를 들여야 될지 아마 무한하게 다툼만 있을 거다. 지금은 많은 그 개도국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견 국가들, 그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일본, 브라질, 뭐 여러 가지 나이지리아나 여러 중견 국가들, 인도 이런 나라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아주 그 혼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유엔 사무총장 재임 기간이 몇 년이셨죠? 10년입니다. 10년.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는 없나요?
어떤 것 제도를 고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엔 개혁에 관해서 이제 제가 제일 그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도 좀 한계가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개혁은 한계가 있는데 우선은 유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그 좀 근무하는 그 자세라든지 정신 이런 거를 제가 상당히 그 강조를 해서 유엔 직원들은 모름지기 국제사회의 그 평화, 안정, 개발, 인권 보호 이런 데 아주 전념을 해야 된다. 네. 다른 그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을 했고 다만 그 안보리의 그 토의 여기에 대해서는 저 사무총장이 매번 가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그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그 유엔 회원국들이 아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텐슈타인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그 대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방안으로서 어떤 나라든지 그 상임이사국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열흘 내에 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열흘 약간의 그 무안을 주고 좀 대외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이런 거였죠. 심리적 압박이 되겠네요. 압박이 되죠. 심리적인 압박이 되죠. 그러나 열흘 내에 보고는 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전혀 그 느낌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지금 특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뭐 이런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예입니다. 그래서 유엔 개혁 여러 가지 이제 참 뭐 필요한데 제가 유엔 개혁한 건 행정적인 면에서는 제가 많이 그 개혁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면. 네. 그러나 이 기본이 되는 그 정책 결정 또 안보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거는 결국 그 5대 그 상임이사국들이 마음의 일치가 됐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세계 시민들이 유엔에 대한 그 좌절감을 표시하고 그런 건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제 자신도 지금 그 일종의 그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엔의 역할은 단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지구촌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뽑은 마지막 사진은 이걸로 잡았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최근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기후 위기다라는 말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전 세계가 그 위기를 정말 위기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네. 기후 위기의 그 위기감 네. 이거를 전 세계 시민들이 피부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네. 10년간 그야말로 많은 그 열정을 들여서 드디어 그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임기 내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전에도 한 30여 년 전서부터 기후 위기를 전부 다 그 국제사회에 경고를 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각 국가의 그 산업 발전 그한 그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LA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산불도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의 그 일종의 그 그렇죠. 메시지다.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다. 이런 점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을 그 1.5도, 섭씨 1.5도 내로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IPCC라고 해서 인터가버먼털 패널 온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근데 지금 최근에 그 WMO 세계 그 기상 기구에서 1.5도를 넘어서 1.55도로 다 이렇게 올라갔다. 상당히 그 좀 비관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무총장 될 때만 해도 그 지구 온난화, 글로벌 와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지구 가열화
글로벌 히팅 그 열이 뭐 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열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제 후임자인 그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펄펄 끓고 있다. 아.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와밍에서 그 히팅에서 보일링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끓는 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구의 위기, 인류의 위기가 지금처럼 심각할 때가 없다. 그래서 2050년, 2100년을 타겟으로 해서 하여튼 모든 그 가능한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우리의 생활 행태를 갖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남극을 한 번 갔고 북극을 4번 방문했습니다. 아, 남극을 한 번. 남극을 한 번, 번요? 북극을 4번씩이나 오, 갔습니다. 네. 그때 KBS의 그 앵커 하여튼 기자도 저를 수행을 해서 가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점점 녹는 그 빙하 위에서 지금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아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로 기후위기에서 탈피한 거는 걱정이에요.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세계 또 미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소위 그 세계 지도자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혼자만 살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단견이다. 단견.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업적이 있겠지만은 역사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 이름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연설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4년 후에 저는 뭐 미국이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돌아올 것이다. 기후변화 협약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근에 한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또 재정적인 여유도 있지만은 많은 개도국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과학 발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덴마크에서 2009년에 매년 1,000억 달러씩을 모아서 개도국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에 본부가 인천에 있습니다. GCF라고 그래서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가 있는데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서 1년에 3,000억 달러, 3배를 올렸습니다. 3,000억 달러를 모금을 해서 전부 다 개도국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미국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탈퇴한 이상 미국이 상당한 부분을 3,000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요, 유엔에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뭐 이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기구들이 잘 작동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또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UNFCC죠. UNFCCC. 그거는 지금 뭐 30여 년 전에 설립이 돼서 유엔 사무총장 직속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다. 유엔의 잘못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발전이나 이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세계 많은 지도자들에게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위기다. 지금 위기다. 지금 위기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도서, 섬나라들이 잘못하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남태평양 이런 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키리바스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는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이 자동차 타고 가면 자동차 바퀴에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바닷물이 올라와서 도로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나라를 버리고 휘지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휘지로 나라를 옮기기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이 실제상 우리가 목도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나 할 것 없다. 개도국 또 선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한테 미친다. 이것이 2100년까지 가면은 그 바다 해수면이 60cm에서 1.5m까지 오른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이 60cm가 오른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범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나라 또 어떤 이념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예. 오늘 총장 오시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시간이 다 돼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8년, 좀 9년째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 방방곡곡,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기업체나 학교나 또 고등학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이 기후변화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또 태어나면 인간다운 그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됐었을 때는 그 사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민 정신을 가져야 된다. 시민 정신. 네. 또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 시민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옆 나라 또 잘못 사는 나라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다 잘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 그 교육이 좀 잘 돼야 된다. 참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분열되고 이념으로 분열되고 이런 것은 좀 이 교육의 효과, 인성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의 질은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교육은 받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세계 시민 정신을 강조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대학의 교육이 많이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들을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서 16분을 다 만나고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교육. 예, 그렇습니다. 네, 시민교육. 이게 필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정 혼란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설을 맞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국민 통합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또 한 번 기대와 희망을 품어봅니다.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